특정 월 12일 중동에서 계획되었던 모든 전쟁 시나리오는 백지처럼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방적인 대결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양자 대결에 그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이들은 이제 이 지역의 전략적 판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베이징이 관중석에서 내려와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 체스판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12일간 이어진 전투와 비교하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방어 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전선이 구축되었습니다. 한때 서방의 자부심이었던 절대적 제공권 독트린은 이제 공허한 선전 문구에 불과합니다. 오만해는 더 이상 미국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이곳에 나타났고 해양 정찰선 위장 1호, 우양 1가 동행하며 미 해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비밀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절대 기밀 및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종말을 고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상업 위성들이 요르단과 카타르에 배치된 사드 THI에드와 패트리엇 같은 전략적 방공 시스템의 좌표를 공개하며 고해상도 이미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궁극적인 방어 능력을 상징했던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대낮에 벗겨지면서 이 게임에는 더 이상 안일함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중동에서의 압박이 가중되자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서의 전체 전투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발사대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이란의 고정밀 타격의 이상적인 표적이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중국이 운영하는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부터 유도 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은 완전한 기동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미사일 시스템은 트럭에 탑재되어 치고 빠지기 전술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발사 후 적에게 목표가 고정되기 전에 즉시 이동합니다. 공개적인 전선과 병행하여 이란 영토 내부에서는 비밀스러운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에서의 의문의 폭발들과 내부 사보타주로 의심되는 활동들은 조용한 반격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방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직접적인 대결 대신 21세기의 전쟁이 은밀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이미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첫 총성을 울릴 것인가입니다. 지금 서방 장성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질문은 더 이상 전쟁 발발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이란을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베이징은 페르시아만에서 55형 구축함을 미 항공모함과 직접 대결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중동의 하늘은 중국 상업 위성 사진을 통해 미국의 절대 기밀 기지들이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투명해졌는가? 전략 분석가들은 이란이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교란되기 쉬운 미국 통제의 GPS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테헤란은 중국이 운영하는 베이더우 항법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정확도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높여주며 적의 모든 전파 방해 시도로부터 거의 면역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단서는 2025년 초 중국 상업 항구들이 이란 화물선, 특히 지란지란과 글로벌 두 척을 대량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컨테이너나 민간 원자재가 아닌 겉보기에는 무해한 산업 화합물이지만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인 과염소산 암모늄 생산의 원료가 되는 과염소산 나트륨을 무려 1영톤이나 운송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양은 약 260기의 단거리 미사일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전쟁 발발 시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불벼락으로 뒤덮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어둠 속에서 형성된 전략적 동맹이며 세계는 전례 없는 전선에서 두 초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이 치명적인 공급망은 조금도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첫 선적 이후 5월과 6월에도 추가로 0톤의 과염소산 나트륨이 테헤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압권은 그해 9월 말 단 한 번에 이 0톤이라는 거대한 양이 운송되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란과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콩 소재 회사 간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수천 톤의 과염소산 암모늄이 미사일용 고체 연료 생산 라인으로 직행했습니다. 공개된 수치만으로도 총 80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 연료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이며, 이는 이전의 심각한 공습 이후 이란의 전략적 비축량을 정확히 재건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정보 보고서는 이 무기 중 일부가 예멘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의 테헤란 동맹 세력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조짐에 워싱턴의 반응은 외교적 성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의 위성 데이터는 아르데이드 공군기지에서 군수활동이 급증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KC-135 공중급유기 수는 16대로 늘어 1월 중순의 14대에 비해 2월 초부터 총 18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C-17 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는 이대에서 7대로 증가했으며 C-130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의 존재감도 짙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방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대규모 반격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KC-135 공중급유기의 빈번한 출현은 더 이상 기습공격 준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미국이 선제 타격 후 철수하는 방식 대신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 장기 공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약 35대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요르단의 모아파라크 산티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쪽에서 출격 작전을 개시하고 페르시아만을 통해 공중급유를 받은 뒤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걸프 지역 상공이 적의 현대적인 전자전 시스템의 방해 전파망에 덮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전자정찰기 RC 135 리벳 조인트가 전혀 이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핵심 전자정보 자산을 남겨두는 것은 실제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주파수, 기술 사양 또는 허점을 우연히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긴급히 재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처럼 고정 배치하는 대신 약 10개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M983 HAMTT 중장비 군용 트럭에 장착되어 카타르의 복잡한 사막 지형에서 몇 분 안에 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정 방어가 고정밀 유도 미사일의 공격 위협 앞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전략적 인정입니다. 지속적인 이동은 적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목표 좌표를 무력화하고 동시에 이란의 무인기에 의해 탐지 및 목표 고정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때 중동의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졌던 미국의 알루데이드 공군기지는 이제 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이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배후에 서 있던 강대국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베이징은 조용한 후원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벗어던지고 일련의 공개적이고 대담하며 전략적 무게감이 있는 움직임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미사일 제조 원료를 이전하거나 테헤란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은 이란과 군사 및 정보력을 공개적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군사적 방패막을 형성하여 이란 남부 해안을 보호하고 테헤란의 군수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역사적 변화의 첫걸음으로 중국 해군은 주력 수상 전투함을 걸프만, 북인도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파견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해상안보벨트 2026이라는 3자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나타난 것은 통상적인 무력 시위용 함선들이 아니었습니다. 함대의 선두에는 중국이 원해에 배치한 함선 중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55형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다층 방어 시스템, 대함 및 대공 미사일, 그리고 함대 지휘 능력을 갖춘 55형은 조연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걸프 해상에서 강철 칼날로 테헤란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왜 중국의 55형 구축함의 등장이 워싱턴을 잠 못 이루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진정한 항공모함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13영톤, 대공 미사일부터 대함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112개의 다목적 수직 발사관, 그리고 미 해군의 최첨단 시스템과 견줄 만한 이중대역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55형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상 전투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홀로 오지 않은 55형은 이미 이 지역 해군 함대에게 악몽이었던
52D형 구축함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 한 쌍은 긴밀히 협력한다면 어떤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교차 활용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진정으로 우려하게 만든 것은 무기 너머에 있는 전장의 전자눈이었습니다. 잔하우스, 지안하우스라고도 불리는 전자정찰선 위장이로 우양일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과학 연구선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고급 전술 정찰 플랫폼입니다. 이 배는 원거리에서 신호를 수집하고 음향 및 레이더 데이터를 측정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중국과 이란의 지휘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배는 현재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을 바싹 추격하며 F-35C 스텔스 전투기의 이착륙을 감시하고 함대를 보호하는 미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분석하며 더 중요하게는 해상과 해저에 있는 미 해군의 전체 배치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양자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이란이 미 해군의 심장을 겨냥한 연합 전자전입니다. 미 해군의 역사적 이점이었던 해상에서의 기습 요소는 이제 거의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중국이 55형 구축함을 미 항모 타격단 바로 옆에 작전 대형에 통합시킨 것은 이 지역의 긴장 고조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전략적 충돌의 덫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 해안 목표물을 겨냥한 선제 공격 작전을 개시한다면 이는 중국 전투함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걸프 지역에서 두 핵보유 강대국 간의 대결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체 작전 계획을 재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발포 전에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반응 시간을 연장하게 만듭니다. 이 방패 시스템은 이란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해상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으며 특히 기동 해군 부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습 공격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베이징에서 온 강철 우산의 보호 아래 주도적인 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반전은 해상이 아닌 우주 공간에 있었습니다. 중국이란 동맹은 이제 게임을 대기권 밖의 전략적 전선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군사 위치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심리전 무기로 바꾸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한때 절대 기밀로 여겨졌던 기지들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상대방의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가 공개된 체스판에서 게임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장은 이제 지상이나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정지 궤도까지 번졌습니다. 중국의 상업 위성 회사들, 특히 베이징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미자브 비전은 중동의 핵심 미군 기지에 대한 초고 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공개적이면서도 고도로 계산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일반적인 민간 위성 자료가 아닙니다. 이들은 요르단의 무바파크 살티 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기지,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기지에 새로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 작전 지휘센터, 패트리엇 발사대 등에 세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지리적 좌표도 공개되어 한때 철저히 숨겨졌던 시설들이 사막 한가운데 노출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궤도상의 위키리크스라고 부르지만 훨씬 더 명백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베이징은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첫째, 이란의 목표 위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여 자체 정찰 시스템 없이도 정밀 타격 능력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론상 비군사적인 상업 위성 데이터이므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유지합니다. 셋째, 펜타곤의 미국의 방어 시스템은 결코 난공불락이 아니며 원격으로 감시, 분석, 표적화될 수 있다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총성 한 발 없이 베이징은 궤도상의 신의 눈을 이용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중동의 미 방어 시스템 좌표를 공개한 것은 워싱셔를 끝없는 군수 소모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카타르의 패트리엇 포대는 이란 미사일의 고정 목표로 프로그래밍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동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 장비, 그리고 방공 인력은 과부하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교대조와 운용팀은 거의 쉬지 않고 장기적인 전투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테헤란은 우주 전선에서 모스크바 대신 베이징에 의존하는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의 민감한 관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수렁 때문에 이란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제약이 없고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고정밀 우주 정보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하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우주군은 모든 지휘관이 꿈꾸는 것, 즉 미국의 방어 취약점, 특히 공개적으로 노출된 요격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목표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미 방공 시스템의 심장부를 정확히 미터 단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전선과 강철 전투함 뒤에서는 이란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이름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안의 전자방패나 중국이 주둔하는 선박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공격도 전 세계적인 대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림자 작전 모드를 활성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부대 네트워크, 사이버 전쟁, 내부로부터의 기반 시설 파괴,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지휘 계통 교란을 사용합니다. 선전포고는 없지만 지극히 정확합니다. 2026년 2월 첫 주 이란은 여러 전략적 장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의문의 폭발로 갑작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지역정보 소식통의 종합 데이터에 따르면 단 10일 만에 최소 10건의 조직적인 사보타주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이스파한의 화력발전소, 수도 테헤란의 대규모 화재, 그리고 군산 복합체 공급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민간 및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즉시 이를 기술적 결함, 가스 누출 또는 사소한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건들의 동시성과 파괴 규모는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와는 명백히 다른 조직적인 침투 작전임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이 작전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정확하게 조율되었으며 외국 정보망에 의해 실행된 특수공격의 모든 징후를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대칭 방식으로 이란에 대한 가지치기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국경 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들은 뚫고 들어왔고 조기에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내 안보 시스템, 특히 방첩 능력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잠입한 인력망이나 정교한 사이버 공격 작전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 이란이 자국 영토 내에서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정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태가 없는 전쟁, 즉 아무도 선전포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림자 전쟁입니다. 최근 이란에 삼엄하게 경비되던 건물들이 폭격을 당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여러 겹의 보안을 뚫고 심지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에까지 침투한 정확성과 능력은 테헤란의 국내 방어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잠식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기돼야 할 질문은 외부에서 이란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방패를 세운 베이징이 동맹국이 내부로부터 찢겨나가는 것을 계속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빠르고 단호하며 의미심장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게 이란의 민간 데이터 시스템과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가 침투당한 것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만약 터지면 동맹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아시아 중동 축 전체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26, 2030년 개발 계획의 틀 안에서 이란의 국가 안보 디지털 인프라 재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감시 전문가들이 긴급 파견되어 테헤란이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동시에 Made by 베이징의 폐쇄형 기술 표준에 기반한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이란은 원격 감시 시스템, 비정상적 행동 분석, 인공지능, 내부 추적 플랫폼, 그리고 국가 내부에 숨어있는 비밀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겹의 통제 시스템을 추가로 보강받았습니다. 전장은 이제 공중도 해상도 아닌 데이터 한 줄 한 줄 속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올해 2월 중동은 모든 기존 규칙이 파괴되고 평화와 전쟁의 경계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작전 시대로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자위 능력을 잠식하기 위해 내부에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비밀 사보타주와 심리전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헤란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디지털 방어선과 우주 감시망을 서둘러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 방첩 경쟁이 매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복합적인 전자 교란망에 뒤덮여 미국의 정찰, 무기 통제, 전장 정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모든 활동이 레이더뿐만 아니라 위장된 민간 위성 시스템에 의해 다층적인 전술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특수부대, 정보망, 그리고 사이버 전쟁이 매분 조용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깨끗한 전격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전장은 기술 소모전, 위성 감시, 방첩, 그리고 사보타주의장이며 군과 민간, 군인과 해커, 민간 위성과 전략무기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워싱턴에 냉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포위된 국가였던 이란은 궤도의 눈을 가지고 향상된 정밀 타격 능력과 점차 완성되어가는 디지털 방패를 갖춘 주체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고 더 이상 누구도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워싱턴과 텔아비브에서 전략지휘센터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언제 전쟁이 터지느냐가 아니라 궤도에서 지상까지 모든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입니다. 중국 상업위성이 계속해서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하고 전자교란 시스템이 공간을 뒤덮으며 상대 세력이 실시간 표적 지정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배치 결정은 기동화하고 사막 속에 몸을 숨기고 처음부터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화력을 소규모 단위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원치 않는 투명화가 혹독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마지막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좌표가 노출되는 부대는 경고 없이 1km 밖에서 발사되는 정밀 타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지역적 위기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권력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힘은 더 이상 전차의 수나 미사일, 탄두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 처리 능력, 디지털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 그리고 비선형적 전장에 대한 적응 속도에 있습니다. 한때 핵탄두의 수로 정의되었던 억지력의 균형은 이제 알고리즘, 전자신호, 그리고 발포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진영은 공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첫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